제가 들려드릴 91번째 책은요,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입니다. 너무 유명한 책이고요. 지금까지 2억 부가 팔렸어요. 단행본으로는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에 해당합니다. 생텍쥐페리에 대해서는 야간 비행할 때 했으니까 그걸 참고하세요. 그는 작가이자 비행기 조종사였어요. 군대에서 정찰 비행을 했고요. 우편항공사에서 항공 우편물을 운송하기도 했어요. 비행 도중 사막에 추락해서 죽음을 넘나드는 부상과 고립, 구조의 경험도 했고요. 밤하늘을 비행하면서 별과 육지와 하늘과 바람을 직접 느꼈습니다. 그의 작품 야간 비행이나 난방 우편기, 인간의 대지를 보면 하늘 위에서 어두운 하늘과 육지를 보면서 느낀 고독감, 기쁨, 또 사막에서의 절망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어린 왕자도 그런 경험이 배경이 되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생텍쥐페리 소설을 읽으면 삶과 죽음이라는 명제를 앞세우면서도 표현할 수 없는 자연의 무게가 아름다운 언어로 보입니다. 프랑스가 생텍쥐페리를 자신들의 자랑스러운 재산으로 여기고 그의 작품이 세계인들에게 오래도록 사랑받는 이유가 그 때문 아닐까 합니다. 어린 왕자는요, 나이에 따라 확실히 다르게 읽혀요. 이번에 이걸 하려고 다시 읽으니까 또 달랐습니다. 확실한 건요, 이 책을 어린이들에게는 익힐 필요가 없다는 거고요. 어른을 위한 동화라는 말에서 동화라는 말은 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책에 나오는 그림들은 생텍쥐페리가 직접 그렸고요. 2015년에 프랑스에서 영화로도 만들어졌어요. 소설은 비행사인 1인칭 내가 어린 왕자를 만나는 설정이고요. 저는 비행사를 그라는 호칭으로 부르겠습니다. 이야기 시작할게요. 그가 6살 때 맹수를 삼키고 있는 보아뱀의 그림을 보고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을 그렸어요. 이 그림이 사람들을 두렵게 할까봐 걱정했는데 어른들은 모자가 왜 두려움을 주는지 알 수 없어 했습니다. 어른들은 보아뱀이든 코끼리든 그런 것보다는 지리, 수학, 역사, 문법 같은 것에 관심을 가지라고 권했고 그는 6살에 화가라는 굉장한 직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택한 다른 직업이 비행사였어요. 비행기를 타고 세상 곳곳을 비행했고 지리는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그러던 중에 비행을 하다가 비행기 고장으로 사하라 사막에 불시착했어요. 살던 곳에서 수천 킬로나 떨어진 사막에 혼자 고립되었어요. 갖고 있는 건 일주일치 마실 물뿐이었고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 앞에 놓여졌습니다. 그날 밤이 지나고 동틀 무렵 작은 목소리가 그를 깨웠어요. 사막에서 누군가를 만난다는 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목소리의 주인공은 기이한 복장을 한 꼬마였는데 양을 한 마리 그려달라고 부탁했어요. 꼬마는 상당히 매혹적이었죠. 여기는 사람이 사는 지역으로부터 수천 마일 떨어져 있었는데 이 꼬마는 피곤해하지도 않았고 배가 고프거나 목이 말라 보이지도 않았고 두려움도 없어 보이는 것이 사막 한가운데서 길을 잃은 아이라고 할 만한 구석은 없었어요. 그는 꼬마에게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의 그림을 보여주었고 꼬마는 보자마자 자신은 보아뱀 속 코끼리를 원하는 게 아니라 양을 한 마리 그려달라는 거였어요. 그림을 알아본 꼬마의 대답에 그는 놀랐고 양을 그려주었습니다. 3개째 양을 그렸지만 다 태자를 놓아서 구멍이 뚫린 괴짝을 그려주면서 내가 원하는 양은 이 안에 있다고 말했어요. 꼬마는 그림을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꼬마, 이 어린 왕자는 다른 별에서 왔고 그 별은 기껏해야 집 한 채의 크기라는 것. 우리가 알고 있는 지구나 화성, 금성, 목성 같은 큰 별들 외에 다른 별들도 무수히 많다는 것. 그 별들 가운데는 너무 작아서 만원경으로 보기 힘든 것도 있고 한 천문학자가 그 가운데 하나를 발견하면 소행성 325라는 시계의 의미 없는 이름을 붙인다는 것. 그는 어린 왕자가 떠나온 별이 소행성 610이라고 믿었어요. 그건 사람들이 속성을 알기 때문이었는데 장미넝쿨 담장이 있고 창가에 제라늄 화분이 있는 예쁜 집을 봤다고 하면 사람들은 그 집의 이미지를 떠올리지 못하지만 내가 10만 프랑짜리 집을 봤다고 하면 사람들은 정말 멋지다고 이해하는 것과 같은 속성. 그런 이유로 어린 왕자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설명할 때 왕자가 매혹적으로 웃고 양 한 마리를 원했다고 하면 사람들은 믿지 않겠지만 어린 왕자가 떠나온 별이 소행성 B612라고 말하면 바로 납득하는 그런 속성 때문이었습니다.
함께 지내면서 그는 어린 왕자에 대해 조금씩 알아갔어요. 왕자가 떠나온 별에 대해서, 그가 지구에 오게 된 과정에 대해서, 그리고 별에 남겨두고 온 꽃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왕자의 별에는 화산 3개가 있는데 화산은 무릎 정도의 높이였고요. 그중 하나는 사화산이에요. 별은 아주 작아서 석양을 자주 볼 수 있었어요. 그저 의자를 조금 옮겨놓아도 석양이 보였어요. 어떤 때는 해가 저무는 걸 하루에 44번이나 본 적도 있었습니다. 왕자는 슬플 때 석양이 좋아진다고 했고 그는 왕자가 그의 별에서 자주 슬펐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왕자의 별에는 꽃이 있었어요. 양들은 수백만 년 동안 꽃들을 먹어왔죠. 누군가 수백만 개의 별들 가운데 유일하게 존재하는 꽃 한 송이를 사랑한다면 별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질 수 있는데 그 이유는 그 별들 어딘가에 사랑하는 꽃이 있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만약에 양이 그 꽃을 먹어버린다면 한순간에 모든 별들은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거였죠. 어린 왕자의 별에 있는 그 꽃은 소박하고 아름답게 피었지만 까다롭게 조건이 많았어요. 가시를 4개나 갖고 있었고 외풍이 무섭고 별이 춥다면서 유리구를 씌워주고 바람막이를 해달라고 왕자에게 말했어요. 그 까다로운 조건들 때문에 왕자는 꽃을 의심했고 그래서 별을 떠났지만 떠나고 나서야 사랑하는 법을 알게 되었어요. 꽃을 사랑하는 방법은 꽃들의 말을 듣지 말고 그냥 바라만 보고 향기를 맡으면 되는 거였어요. 꽃은 별을 향기롭게 해주었는데 정작 왕자는 꽃을 즐기는 법을 몰랐던 거였어요. 꽃의 까다로운 속임수 뒤에 숨어있는 다정함을 꿰뚫어보지 못했고 꽃이란 게 원래 모순적이라는 걸 알기엔 왕자는 자신이 너무 어렸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왕자는 바오밥 나무에 대해서도 말했어요. 씨앗들은 날아와서 땅에 뿌리를 내렸는데 그 중에는 바오밥 나무처럼 나쁜 씨앗도 있었어요. 자라기 전에 없애지 않으면 그 별의 토양은 황폐해질 것이며 별 전체가 엉망으로 되는 거였죠. 왕자는 양이 바오밥 나무를 먹어주기를 바랬지만 나무는 너무 커서 코끼리도 먹어치우진 못할 거라는 그의 말에 아침을 맞을 단장을 끝내고 나면 별을 주의 깊게 단장해줘야 하고 나무가 어릴 때 뿌리채 뽑아주어야 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건 번거롭지만 무척 쉬운 일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왕자는 실제로 게으른 남자가 사는 별 하나를 알고 있었는데 그는 너무 게을러서 뽑아주는 걸 잊었고 별은 얼마 지나자 바오밥나무 참극으로 이어졌다고 했어요. 왕자는 별을 떠나고 나서 꽃을 떠난 것에 대한 아쉬움이 너무 컸어요. 별을 떠난 후에 견문을 좀 넓히기 위해서 주변의 소행성 325에서 330까지의 6개의 별을 방문했어요. 첫 번째 별에는 권위 있는 왕이 살았는데 선한 면도 있었지만 그는 명령만 하려고 했어요. 두 번째 별에는 교만한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자신을 칭송하는 소리밖에는 듣지 못했어요. 세 번째 별에는 술꾼이 살고 있었어요. 술꾼은 잊기 위해서 술을 마시는데 그건 자신이 부끄럽다는 걸 잊기 위해서라고 했어요. 부끄러운 건 술을 마시는 게 부끄럽다는 거였죠. 이 별에서 왕자는 좀 슬펐지만 다른 별과 마찬가지로 어른들은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번째 별에는 사업가가 살고 있었는데 그는 너무 바빴어요. 사업가는 별을 소유하기 위한 작업을 했는데 지금까지 아무도 별을 소유하지 않았으므로 자신이 소유할 수 있는 거고 방법은 종이에 별들의 숫자를 적어두고 그 종이를 서랍 안에 넣고 잠가두면 된다고 했어요. 지금까지 5억 개의 별을 소유했다고 했어요. 왕자는 소유를 한다는 건 소유한 것들에게 유익한 것을 해줘야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자신은 별에서 꽃과 화산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꽃에게 물을 주고 유리구를 씌워주고 바람막이를 해주었으며 화산 3개도 매주 한 번 청소를 해주고 있었어요. 꽃과 화산에게 자신이 해준 것들은 유익한 것이었지만 사업가는 자신이 소유한 별들에게 유익한 걸 안 해준다고 말했어요. 사업가는 왕자의 말에 대답할 적당한 말을 찾지 못했어요. 다섯 번째 별에는 가로등지기가 살았어요. 그 별은 방문한 별들 가운데서 가장 작았고 거기엔 단지 가로등 하나와 가로등지기 1명이 머물고 있기에도 면적이 빠듯했어요. 그는 아침이면 불을 껐고 낮에 휴식을 취했고 저녁이면 불을 켜고 아침까지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별은 해마다 점점 빨리 돌았고 이젠 매분마다 한 바퀴씩 돌고 있었어요.
1분에 한 번씩 등을 켜고 끄기를 반복해야 했어요. 그는 한순간도 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어린 왕자는 이 충실한 가로등지기가 마음에 들었어요. 그는 적어도 자신이 아닌 가로등을 위해 일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나 이 별은 24시간에 1440번이나 해가 지는 아쉬움을 갖고 있었고 가로등지기는 그가 제일 좋아하는 잠을 자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6번째 별은 10배나 큰 별이었고 거기엔 노신사가 살고 있었어요. 그는 지리학자로 방대한 책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바다와 강, 도시, 산, 사막에 대해서 알고는 있었지만 그게 어디 있는지는 모르고 있었어요. 자신은 탐험가가 아니기 때문이며 지리학자는 나돌아다니기엔 중요한 사람이라 책상을 떠나지 않고 그 대신 탐험가들을 맞아들여서 그들의 기억을 기록한다고 했어요. 다만 탐험가의 도덕성도 조사하고 있는데 그건 진실만을 기록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노신사에게 있어서 어린 왕자는 탐험가였으므로 왕자의 별에 대해 설명해달라고 했어요. 왕자는 3개의 화산이 있으며 꽃 한 송이를 갖고 있다고 말했어요. 노신사는 화산은 기록하지만 꽃들은 기록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꽃은 일시적이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일시적이라는 말을 왕자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노신사는 산은 위치를 바꾸지 않고 대양의 물은 마르지 않으므로 그런 영원한 것들을 기록하는 것이며 일시적이라는 건 머지않아 사라질 위기에 놓인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자신이 꽃이 일시적이라는 사실이 왕자에게는 충격적이었어요. 꽃은 겨우 4개의 가시로 세상에 맞서 자신을 지키고 있는데 그걸 별에 두고 떠난 것에 대한 후회가 밀려들었습니다. 그러나 곧 용기를 회복해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를 물었고 노신사는 지구를 추천했어요. 어린 왕자는 7번째 별을 찾아 지구로 왔어요. 지구에는 20억 명의 어른이 있었는데 그 중에는 7천 명의 지리학자, 90만 명의 사업가, 750만 명의 술꾼, 3억 1,100만 명의 교만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처음 지구에 도착한 곳은 사막이었고 거기에서 만난 건 뱀이었어요. 사람이 한 명도 보이지 않아 놀라웠던 왕자에게 뱀은 사막엔 사람이 없다는 것과 외롭지만 사람들 사이에 있어도 외롭다는 말을 해줍니다. 왕자가 높은 산으로 올라갔을 때 좋은 하루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자 메아리가 좋은 하루라고 대답했어요. 메아리는 줄곧 왕자가 하는 말에 그대로 따라하기만 했습니다. 왕자는 지구는 괴상한 별이며 사람들은 전부 메마르고 날카롭고 가까이 하기 힘들고 상상력이 부족해서 자기가 한 말을 따라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자신의 별에서는 꽃이 항상 먼저 말을 걸어주었기 때문이었어요. 사막과 바위들과 눈들을 가로질러 걷다가 길을 발견했고 장미가 가득 피어있는 정원을 만났습니다. 그 많은 꽃들은 자신의 꽃을 닮아 있었어요. 그동안 자신의 꽃이 우주에서 단 하나뿐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여기에는 단 하나의 정원에 비슷한 꽃이 5,000개나 있다는 게 어리벙벙했습니다. 이걸 알면 자신의 꽃이 기분 상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자신이 가진 것들, 세상에 하나밖에 없다고 믿었던 꽃은 단지 보통의 장미였을 뿐이고 3개의 화산, 그 중에 하나는 영원히 죽어있는 사화산, 자신의 것들은 힘없는 보통의 것이어서 왕자는 풀밭에 누워 한동안 울었습니다. 그때 여우가 나타났어요. 슬픔에 잠긴 왕자는 여우에게 같이 놀아달라고 했지만 여우는 자신은 길들여지지 않았으므로 놀 수 없다고 했어요. 길들여지는 것의 의미는 관계를 맺는 것이며 왕자가 자신을 길들인다면 서로 필요하고 유일한 존재가 되는 거라고 설명했어요. 길들이는 방법은 조금 떨어져 앉아서 아무 말도 없이 곁눈으로 바라보다가 조금씩 가까이 와서 앉으면 된다고 했어요. 길들이는 동안 여우는 왕자가 늘 같은 시간에 와주길 원했는데 그건 오후 4시에 온다면 3시부터 행복해지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만일 아무 때나 온다면 마음으로부터 옷 입을 시간을 알지 못하게 되는 거라고 그건 자신을 잡으려는 사냥꾼들에게도 예외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냥꾼들은 목요일마다 마을 아가씨들과 춤을 추기 때문에 목요일은 여우에게는 굉장한 날이어서 포도밭까지 자유롭게 산책을 나가도 된다고 했어요. 그러나 사냥꾼들이 시간을 지키지 않고 아무 때나 되는 대로 춤을 춘다면 여우에게는 모든 날들이 같을 것이고 쉬는 날이 없어지는 거라고 했습니다. 어린 왕자는 여우를 길들였고 떠날 시간이 되었을 때 여우는 이별을 슬퍼했어요. 왕자는 장미정원에 다시 가서 이 많은 장미들은 아름답지만 자신의 하나뿐인 장미가 당신들 전부를 더한 것보다 소중하다고 말했어요. 그 이유는 직접 물을 주었고
유리구를 덮어주었으며 바람막이를 해주었고 장미 불평이나 자랑을 들어주었고 가끔 침묵을 지켜주었던 기억 때문이라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여우는 왕자에게 너의 장미가 소중한 것은 장미를 위해 내가 들인 시간 때문이라고 했어요. 또 장미를 길들였으니 너는 장미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했습니다. 왕자는 나는 내 장미에 대해 책임이 있다는 말을 기억하기 위해 되풀이해서 자꾸 생각했어요. 그는 이제 어린 왕자에 대해 많은 것을 알았어요. 그들은 사막에서 8일째를 함께 맞이했고 비축해둔 물의 마지막 한 방울을 마셨습니다. 그들은 목이 말랐고 운물을 찾기 위해 걸었어요. 광대한 사막에서 무작정 운물을 찾는 건 어리석었지만 그래도 걸었습니다. 지쳐서 앉아있을 때 왕자는 별들이 아름다운 건 우리가 볼 수 없는 꽃 때문이고 사막이 아름다운 건 어딘가에 운물을 숨기고 있어서라고 말했어요. 그는 그동안 비행을 하며 언제나 사막을 사랑했던 걸 생각합니다. 모래 언덕에 앉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어떤 때는 들을 수도 없었지만 정적 속에서 빛나는 뭔가가 항상 있었어요. 그는 어린 시절을 생각했어요. 자신이 어린 소년이었을 때 오래된 집에 살았었는데 그 집에는 보물이 묻혀있다는 전설이 있었어요. 보물이 숨겨져 있다는 건 그 집을 신비롭게 만들었고 지금까지 가슴속 깊은 곳에 자신만의 비밀이 있다고 생각해왔어요. 그는 왕자의 말에 공감해서 집이건 별이건 사막이건 그것들을 아름답게 하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왕자는 지쳐 잠들었고 그는 왕자를 팔에 안고 길을 떠났어요. 왕자를 안고 있는 건 부서지기 쉬운 보물을 들고 있는 듯 했습니다. 지구상에 이보다 더 부서지기 쉬운 건 없을 것 같았어요. 달빛 속에서 왕자의 창백한 얼굴과 감긴 눈, 바람에 흔들리는 머리칼, 반쯤 열린 입에서는 살짝 미소가 감돌았고 그는 왕자의 모습에 감춰진 보이지 않는 소중함을 느꼈습니다. 이 잠든 왕자가 이렇듯 강하게 자신을 감동시키는 건 별에 두고 온 한 송이 꽃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확신했어요. 새벽녘에 운물을 발견했어요. 눈을 감은 채 마시는 물은 하나의 축제처럼 감미로웠습니다. 왕자는 당신 별에 있는 사람들은 한 정원에 5,000송이 장미를 키우면서도 자기들이 찾고 있는 걸 발견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가 비행기에서 엔진의 결함을 찾아냈을 때 왕자는 이곳에 온 지 1년이 되어 돌아갈 때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이별을 앞에 두었죠. 왕자는 밤에 별들이 보여도 자신의 별은 너무 작아서 찾을 수 없을 거라고 했어요. 그러나 여러 별들 가운데 하나로 존재할 것이므로 당신은 모든 별들을 좋아하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밤에 하늘을 바라보면 그 별들 가운데 하나에서 자신이 웃고 있을 것이므로 웃고 있는 모든 별을 갖게 되는 셈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언제나 친구일 것이므로 서로를 알았다는 게 행복할 것이며 때때로 창문을 열고 즐거워하고 웃게 될 거라고 그러면 위로받고 행복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왕자를 보내고 싶지 않았어요. 왕자는 자신의 꽃 이야기를 했습니다. 4개의 가시를 빼고는 세상을 대항해서 자신을 지킬 게 아무것도 없는 꽃이며 자기는 그 꽃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했어요. 점점 힘이 빠져가면서도 꽃에 대한 책임을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왕자는 부드럽게 쓰러졌고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어요. 6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그는 왕자에 대해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동료들은 그가 사막에 불시착했다가 살아 돌아온 것을 기뻐했어요. 그는 왕자가 돌아갔다는 걸 믿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날 해가 떴을 때 왕자의 시신을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이후부터 그는 밤에 별을 보는 걸 좋아하게 되었어요. 또 왕자의 별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건 아닐까도 생각했습니다. 혹시 양이 꽃을 먹어버린 건 아닌지. 그러나 왕자가 밤마다 꽃에 유리구를 씌워줄 것이고 양을 지켜볼 것이니 그럴 리가 없다고 확신했어요. 그는 모든 별들이 조용히 웃고 있는 걸 보면서 행복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소설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책은 유연한 사고를 필요로 하는데요. 어린 왕자를 실제하는 인물로 봐도 되고요. 상징적인 대상으로 봐도 됩니다. 세상과 충돌하며 상처를 입었을 때 구원처럼 다가오는 어떤 것. 우리가 충돌한 건 되게 엄청 견고한 걸 텐데요. 그럴 때 상처를 입는 건 오로지 우리들이었죠. 어린 왕자는 지구에 와서 자기 별의 수준을 알게 되었어요. 좌절하면서도 자신이 가진 것의 소중함을 알아갔습니다. 왕자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시각을 만날 수 있었어요. 그건 우리가 알고 있지만 회피하고 싶은 것들이었습니다. 꽃의 모순을 이해하고 바라보면서 물을 주고 보호해주는 게 사랑하는 법이라는 것.
게으르지 말아야 바오밥 나무의 참극을 막을 수 있으며 길들이는 건 아무런 말이 필요하지 않으며 단지 옆에서 지켜보고 점점 다가가면 된다는 것. 소유한다는 건 유익함을 주어야 하고 책임을 진다는 것. 오천송이를 다 사랑하지 말고 그 중에 하나만 발견해서 사랑해도 된다는 것. 기다림의 법칙, 다른 사람을 위한 시간의 배려. 꽃을 사랑하지만 양도 같이 소유하는 공간의 유연함. 왕자는 까다로운 꽃이 불편해서 별을 떠났지만 사랑하는 방법을 깨달았기 때문에 돌아갔어요. 우리 인생에 줄곧 있어왔던 것들, 만남, 이별, 오해, 사랑, 소유, 책임, 죽음, 소멸, 이런 것들은요, 지금 우리 삶에 녹아있고요, 평생을 함께 할 거예요. 이 책에서 우리는 그 모든 감정의 순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린 왕자와 헤어져 6년의 시간이 지난 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채 밤하늘이 별을 보며 행복해하는 그 사람. 우리 모습일 수도 있는 그를 통해 그가 사막에서의 고립을 통해 성장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생텍쥐페리는 2차 대전 중에 정찰 비행을 나갔다가 비행기와 함께 실종되었어요. 그는 그때 이미 군에 갈 나이도 아니었고요. 유명한 작가로서 부와 명예를 소유했지만 참전했고 사라졌습니다. 그가 실종된 게 아니라 어쩌면 자신의 별로 가버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린 왕자의 에필로그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어느 날 아프리카 사막을 여행한다면 그것을 확실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이 풍경을 주의 깊게 보아주세요. 그리고 만약 그곳을 지난다면 부탁드리건대 서두르지 말고 그 별 밑에서 잠깐 머물러 주시길. 만약 그때 한 아이가 당신에게 다가온다면, 만약 그가 웃고 있다면, 만약 금색 머리칼을 가졌다면, 만약 물음에 대답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그가 누구인지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그때는 친절을 베풀어 주시길. 그가 돌아왔다고 내게 빨리 편지를 써주시길. 살다 보면 고립되거나 외로움으로 힘든 시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늘을 보고 웃고 있는 별들을 발견할 수 있다면 슬픔을 걷어낼 수 있고요. 알지만 회피하고 싶었던 것들을 받아들여 용기를 내 마음의 옷을 새로 입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고 나서 나를 위로해준 어린 왕자를 다시 그의 별로 잘 보낼 수도 있겠죠. 얼마 지난 후에 왕자가 사랑하는 꽃이 건재하기를 궁금해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면 우리는 회복되었다고 믿어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듣느라고 수고하셨어요. 좋은 책 가지고 다시 만나요.